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2교시 교재와 함께 보는 문제풀이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시험까지 여러분들 화이팅해서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8번 이해력 장애를 가진 대상자와의 의사소통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그림과 사진 등을 이용해 이야기한다. 2.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지를 자극시킨다. 3. 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여 인지 기능을 활용하게 한다. 4. 나의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이야기한다. 5. 아이처럼 대우하여 친밀감을 높여준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력 장애 이 부분 얘기 나오면은 그림과 사진 그리고 그림판, 문자판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물론 이해력 장애뿐만이 아니라 언어 장애에서도 그림, 사진, 문자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해력 장애 어려운 단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짧고 아는 단어로 천천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긴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짧은 문장이고 나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아이처럼 대우하는 거는 치매 환자든 그 어떤 환자든 어느 대상자에게도 하시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언어장애 있었죠.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외상, 밖에서 어떤 상처, 그리고 뇌병변 등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언어 장애가 왔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대부분 다 괜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말하는 것만 잊었거나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면은 이해력 장애를 가지신 분들처럼 좀 편안하게 대화가 되겠죠. 이 언어 장애와 다르게 이해력 장애는요. 이 언어 장애는 이해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이해력 장애나 판단력 장애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해야 되고 어려운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몸짓, 손짓 이용하고 말하는 속도를 가급적 맞춰주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요. 그리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아까와 동일하고요. 불쾌감 주는 언어 쓰면은 오해를 하시겠죠? 내가 생각했던 그 의도와 다른 방면으로 이해하시겠죠?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9번 대상자가 진압력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대하는데 변화를 주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2. 잠자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어 낮 시간에 활용하게 한다. 3. 달력, 시계 등을 치운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한다. 5. 대상자의 이름보다는 친근한 별칭을 만들어 사용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진압력 대상자들은 모든 물품에 가급적 이름을 붙여주고 그 물품들을 인지시켜주면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주의사항 문서화 시켜주면 돌봄에 용이하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대상자를 대하는데 변화를 주어 자꾸 변화를 주면 어때요? 네, 대상자들이 헷갈려 하시겠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돌봄,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자기 전, 낮, 지금 내가 진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나 장소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잠자기 전인지 낮인지 이런 거에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달력, 시계 등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두고 계속 인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별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명칭, 이름, 물품 등을 정확하게 붙여주고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압력 장애 관련돼서 교재도 같이 한번 볼게요. 진압력 장애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장소, 환경 등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주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상자의 이름이나 존칭 함께 사용하고요. 대상자 별칭, 우리가 친근한 어떤 이름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좀 나쁘다고 화를 내거나 내가 오늘은 기분 좋다고 항상 안 되던 일을 되게 해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딘지, 지금 몇 시인지, 지금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해드리면 조금 더 인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대화할 때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조용히 접근한다. 2.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반복한다. 3.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4.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반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5. 대상자의 옆에서 이야기한다. 자, 정답은요. 네, 시각장애 대상자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시각장애뿐만이 아니라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 중에 하나죠.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데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반복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시각장애 대상자들을 만날 때 조용히 접근하면 어때요? 이미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 옆으로 쓱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누굴 중심이에요? 대상자를 중심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셔야 되고 대상자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 대상자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대상자의 앞쪽에서 설명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각장애와 이야기할 때, 자, 첫 번째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우리가 지시대명사 이런 부분들이 먹힐까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어느 이쪽을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네,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먼저 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서 땡땡땡 어르신 누구누구 왔습니다. 땡땡땡 어르신 제가 어르신 손을 잡아봐도 될까요? 등으로 말을 먼저 건네서 알게 하셔야 되고요.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드려야 됩니다.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도움이 되죠. 대상자가 내 얼굴이 너무 궁금해요. 요양보호사의 얼굴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이고, 니는 어떻게 생겼냐? 너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땡땡땡 어르신, 제가 땡땡땡 어르신 손을 잡아 제 얼굴에 한번 갖다 대봐 드릴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아서 천천히 우리 얼굴에 갖다 대고 촉각으로 어르신이 내 얼굴을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물이나 촉각 등으로 이해를 사물 등은 촉각 등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겠죠. 자, 7번 볼게요.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상자의 우리가 뒤에 서거나 대상자가 불편한 쪽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시각장애 대상자와 우리가 보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반보 앞에서 대상자의 팔을 끈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좋은 방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필하게 되는 경우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한번 대상자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면 더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사교오락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창작 활동 2.
식물 가꾸기. 3. 텔레비전 시청. 4. 연극 보기. 5. 종교 활동.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사교오락 활동입니다. 정답은요. 네, 연극 보기가 되겠습니다. 연극 보기 이외에도 우리가 사교 혹은 사교가 부분이 어렵다면 오락 부분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겠죠? 영화 보는 거나 음악회를 간다거나 전시회를 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사교 오락 활동에 들어갈 것이고 창작 활동 1번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 활동에 들어가고요. 식물 가꾸기는 소일 활동, 텔레비전 시청도 소일 활동, 종교 활동은 종교 참여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여러분들 책 414쪽 전후로에 살펴보시면 되는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볼게요. 여가활동 유형과 내용 해서요.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 우리 문제에 나온 거는 사교 오락 활동의 연극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가벼운 산책이 소일 활동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개정이 됐으니 가벼운 산책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네, 운동 활동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은 운동 활동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기개발 활동, 가족중심 활동, 종교 참여 활동 있으니까요. 또 참고하시고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가 소일 활동으로 문제에 자주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도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거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사진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1번 공감하기, 2번 라포 형성하기, 3번 정보 제공, 4번 증상 완화 보조, 5번 적극적인 청취. 자, 정답은요. 요양보호사의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5번 적극적인 청취고요. 이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께 큰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은요. 공감하기도 비교적 맞는 내용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실한 정답은 5번이었다라는 거. 왜 그런지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책 예시 3번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교재 409쪽 전후에 있습니다. 박땡땡 어르신은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죠.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저조해요. 영감이 돌아가신 후에는 도둑이 들까 겁나고 잠도 잘 못 자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어르신 마음이 어쨌을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바로 공감해 주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그러면서 어땠죠? 잠도 못 주무셔서 너무너무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설명까지 해주죠. 여기가 선생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공감 파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도둑이 들까봐 겁도 나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여기가 공감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영감의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도 설치고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또 어르신이 영감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늘 문단속하고 잠자리를 살펴봐 줬거든.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할아버지 정말 한번 뵙고 싶어요.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할머님 얘기를, 내가 지금 대상자 어르신 얘기를 이렇게 집중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겠죠. 이 모든 내용이 공감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걸 해주죠. 할아버지가 정말 자상한 분이셨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공감 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문장이 우리 시험에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감을 체크를 하게 될지 적극적 청취를 체크하게 될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잠을 못 주무셔서 몸이 무거우시죠? 제가 따뜻한 발로 발을 씻겨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은 증상 완화죠. 잠을 좀 잘 주무시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산책하고 식사하고 산책하면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사도 문제고 산책도 정보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은 또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의 문장이 나오냐에 따라서 똑같은
같은 요양보호사 반응에 대한 문제지만 정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는 어르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어르신이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면서 진짜 두려웠겠다, 무서웠겠다라는 마음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공감했죠. 자, 어르신이 내가 이랬는데 문단속도 다 할아버지가 해줬는데 라고 하니까 진짜 자상한 분이셨네요. 이런 거 다 공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내 적극적 청취를 표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릴게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줬고 산책까지 하면은 밤에 더 잘 주무실 거라고 정보까지 제공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은 예시를 통해서 꼭 한 번 더 교재를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3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 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기도 폐쇄 방지 2. 기도로의 흡인 방지 3. 뇌 손상 최소화 4. 복강 내 장기 손상 방지 5. 위팽창 최소화. 자, 정답은요. 우리 칼돌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밖에 없죠? 복강 내에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혹시 칼돌기가 어디였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칼돌기는 우리 몸 이 부분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를 손상을 시키면은 이 안에 장기들이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적절히 압박하더라도 늑골 골절이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쪽에 늑골, 갈비뼈들이 이렇게 부러져요. 특히나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심폐소생술에 의한 골절 가능성과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요.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그럼 어느 위치를 해야 되는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위치가 우리 문제에 나온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위치는 칼돌기입니다.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네, 복강 내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44번 넘어갈게요. 심장 충격기 사용 시 패드 부착의 위치로 옳은 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답 볼게요. 정답은요. 네, 그림의 5번이겠죠. 자, 이 그림을 다시 좀 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패드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아요. 오른쪽 위쪽에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의 손을 오른쪽과 왼쪽에 대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다시 뒤쪽에서 한 번 더 볼 거라서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1. 전원 켜기 2. 전극 패드 부착 3. 심장 리듬 분석 4. 제세동 시행 5.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자, 전체적인 문제 한번 볼게요. 전원 켜기와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은 다 같습니다. 중간만 보시면요. 2번 제세동 시행,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자, 심장 충격기 사용의 순서로 옳은 것은 뭘까요? 네, 정답 바로 볼게요. 1번입니다. 1번인 이유 생각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거든지 간에 기계를 사용하려면 전원을 켜는 게 당연하겠죠. 전원을 켜고 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그림, 패드 부착 위치, 이 그림처럼 전극 패드를 부착해야겠죠. 전극 패드를 부착해야 이 부착된 패드로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 있겠죠. 심장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제세동을 시행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련 그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심장 충격기를 먼저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요. 지체 없이 전원을 켜야 합니다. 자,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는데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다른 하나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이해되시죠? 요거와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하죠. 분석 중이니 물러나 계시라고 임성 지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하던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서 손을 완전히 떼셔야 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얘가 스스로 에너지를 막 줘가지고요.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니까요. 가능한 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자,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고 이때 완전히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오면요. 모두 물러나게 되고 쇼크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거 누를 때 절대 대상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는 충전을 시키고 제세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전시킬 동안 우리가 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가 충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때 가슴 압박은 좀 해주는 거예요. 이때 리듬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행할 때는 확실하게 물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자동 반복하고 분석을 반복합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고 119 대원들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활동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인공호흡 내용도 요즘에는 조금씩 트렌드가 달라져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시험에서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패드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요거 정도는 꼭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긴 문제 오랫동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내일 모레 시험 치는 거 그거 다 마저 보실 수 있게끔 모든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한 번에 합격하시고 네,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